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2018 테크플러스 제주 섬 디지털 대륙을 탐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또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어주신 원희룡 도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크플러스가 제주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벌써 6번째입니다. 올해 2018 테크플러스 제주는 섬, 디지털 대륙을 탐하라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20세기 말 정보혁명은 디지털 세계를 향한 문을 열고 이후에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들이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기업에서 디지털 영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굉장한데요. 디지털 개척의 시대에 맞선 제주도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곳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우리는 디지털 개척의 시대를 맞아서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4분의 강연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강연이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은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지적인 통찰로 카카오 브런치 역대 최고의 화제작입니다.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모종린 교수님께서 라이프 스타일과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왜 도시의 미래가 중요한지 다른 데 가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주에서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가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10년 전에 이게 우리가 상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서울에서보다는 제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주를 더 좋아한다는 뜻인데 제주에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할 때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신지, A 도시를 좋아하시는지, B 도시를 좋아하시는지. 여기 보시면 A 도시는 모르겠어요. 뭐 뉴욕에 가더라도 뭐 맨하탄이나 일본에 가면 긴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새 미국의 북서부를 좋아합니다. 북서부를 좋아하는데 시애틀 같은 도시, 유럽에 가더라도 뭐 스톡홀름, 북유럽을 좋아하니까 스톡홀름. 이게 A 그룹이에요. A 그룹. 그런 A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도시가 B 도시들인데 맨하탄이랑 비교할 도시는 브루클린. 그리고 우리 세대는 뭐 맨하탄을 가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브루클린을 갑니다. 긴자 비교할 수 있는 도시는 기치조지. 뭐 일본에 도쿄에 가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기치조지. 파리는 뭐 베를린이랑 비교 한번 해봤고요. 시애틀이랑 포틀랜드 그리고 스톡홀름이랑 코펜하겐 이 B 도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서울과 제주를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제주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B? 네, B에 가깝고 서울이 A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제주시 안에서도 A는 뭐 신도시, B는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도시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인데 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 초근대 도시입니다. A는 초근대 도시라고 부르고 B는 뭐 탈현대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A 도시가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단지 도시입니다. 아파트 단지, 쇼핑 단지, 그리고 오피스 단지, 자동차가 아주 편리한 도시고 대도시들이 모여 있고 그에 비해서 B 도시는 약간 마을 같은 도시,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많고 또 뭐 건물도 다양한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소상공인, 요새는 좀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젊은 창작들이 활동하는 도시. A 도시는 지금 보면 스마트 도시, 또 이데아시티 이렇게 첨단 과학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요. B 도시는 어떻게 보면 창조 도시,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한 도시 안에 뭐 A를 선택해야 된다, B를 선택해야 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에도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제주시에도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는데 과연 도시의 미래가 어느 도시가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A 도시가 미래다, 첨단 과학 도시가. 그런데 몇 가지 트렌드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4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에요. 제주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처럼 골목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지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라이프스타일인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뭐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삶을 어디서 해야지 더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 제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A일까요? B일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A는 굉장히 어떤 획일적인 도시예요.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 많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도시에 반면에 B 도시는 좀 아기자기하고 조금 마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가 더 쉬운 도시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가 로컬 지향이라고 하는데 요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씀에 로컬이 쿨해졌다 그럽니다. 이것도 저희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인데 이 로컬 지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탈서울이고 지방도시, 조그만 도시, 소도시가 부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입니다. A 도시가 돈과 사람을 모을지 B 도시가 더 돈과 사람을 모을지가 관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A 도시가 대세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보면 오히려 B 도시에 경제적인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어딜 가든지 뜬 상권은 거의 뭐 예외 없이 골목 상권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통계에도 이 그 골목길의 부상을 보여주는데 2016년, 18년 사이에 그 비씨카드 사용액 트렌드를 보면 월등하게 골목 상권이 성장률이 높습니다. 15.3%. 그 다음이 중심 상권, 대로변 상권, 몰링 상권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쇼핑센터는 좀 쇠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요. 모든 골목 상권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서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서울의 66개 상권을 골목지역, 비골목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15개가 골목상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비골목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링상권, 중심상권, 대로변 상권이 여기 있는데 이 맛집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역의 활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많은데 아직 상권을 보면 맛집 수만 보더라도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골목 지역에 맛집이 한 반 정도 있고요, 서울은. 또 비골목 지역에 나머지 반이 있는데 골목 지역이 한 20% 되기 때문에 사실 골목 지역에 맛집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골목 지역 15개를 보시면 2012년, 2017년 사이의 변화를 보시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보시면 새로 뜬 골목이 많아요. 부암동도 있고 성수동도 있고 언론이 그렇게 항상 말했듯이 새롭게 진입했고 또 쇠락한 골목 상권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압구정동, 그리고 삼청동 이런 동네가 좀 침체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골목 상권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태원 그리고 홍대입니다. 이 두 상권은 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가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홍대를 보시면 2012년에 맛집이 85개 있었고 지금 143개. 그러니까 거의 2배. 근데 연남 여기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연남이 보면 12개에서 6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남은 홍대권입니다. 그러면 홍대는 2012년, 16년 사이에 거의 3배로 늘어난 건데 2012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6년 정도 되면 완화가 돼서 지금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목상권 경쟁력을 얘기할 때 그럼 당연히 홍대, 이태원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왜 골목상권이 중요하냐?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가서 소비하고 즐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여행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자연 경관, 문화, 역사 관광에서 도시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 여행이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맛집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먹거리 이런 게 도심에 모여 있지 않으면 수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뉴욕타임스에서 부산을 처음으로 추천했는데 추천한 장소가 의외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산 가면 해운대를 가지만 뉴욕타임스는 점포 카페 거리를 추천했어요. 부산에서 안 사시면 여기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골목상권인데 서면 옆에 있는 공구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을지로 같은 골목상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지 결론부터 말씀 이런 거예요. 요새 여행자들은 어딜 가든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의 어떤 전시장인데 대부분의 골목상권, 골목 지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개성과 특색으로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목상권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도심에 살고 싶어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30년 전에 보면 여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리고 애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신도시예요. 교외 도시인데 그때 샌프란시스코나 여기 버클리 지역은 굉장히 좀 위험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쇠락했기 때문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당 같은 지역인데
근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에 모든 중심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골목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은 통근버스를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1시간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통근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새로 창업한 2세대 인터넷 기업들 보면 우버나 에어비앤은 전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재가 오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업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골목 지역, 골목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향수, 추억의 장소가 아니고 사실 우리 미래의 산업이 요구하는 신뢰, 연결, 연대, 이 문화를 창조하는 아주 새로운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골목 지역에서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여행자들이 좋아하는 도시 문화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도시가 문화 중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빨리 해도 50년, 100년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골목 지역에서 도시 문화를,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창조를 해야지만 미래 세대를 유치할 수 있고, 그 미래 세대가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 산업, 창조 산업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목 지역이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골목상권이 뜨다 보니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골목상권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데 글쎄요,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세대 골목상권 전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권입니다. 보면 건축가들은 건축, 골목 자원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들은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긴 상권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항상 첫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가 새로운 지역에 진입을 해서, 그죠? 가게 열면 장사가 잘 되면 다른 가게들이 들어가서 상권을 형성하는 게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첫 가게가 이렇게 제가 리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면 골목거리의 경쟁력은 사실 서울 골목상권의 역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장애적인 소상공인이 문화자원과 풍부하고 임대료가 싼 지역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들이 따라가면서 일단 상권이 형성되면 2차적으로 2단계에서 접근성, 공간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 또는 개선을 해서 어떤 성공한 골목상권으로 진입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골목상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젠트피케이션 피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두 지역입니다. 홍대 그리고 이태원인데요. 이 지역은 이 6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골목상권의 경쟁력은 문화자원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젊은 미래 인재도 그렇지만 여행자들도 어느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원합니다. 근데 홍대가 왜 이렇게 경쟁력이 높을지를 고민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홍대 그 문화의 키워드는 독립문화입니다. 인디 문화, 언더그라운드 문화. 여기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 활동가, 음악가, 예술인들,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개척한 독립문화이기 때문에 대기업 싫어하고 자본 싫어하고, 홍대 성향의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주시키기 전에는 홍대랑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딱 한 군데 있다고 보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태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태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교포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을 또 몇만 명 이주시키기 전에는 이태원의 문화를 임의적으로 창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는 주민 문화, 어떤 그 정체성을, 특색을 가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주민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모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쇠락한 동네를 보면 압구정동, 삼청동 이런 데 보면 결국에는 주민 문화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 다른 게 하나도 없었고, 결국에는 가게였는데 세련된 가게였는데 다른 옆 동네에서 세련된 가게를 열면 거기로 손님을 뺏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홍대와 이태원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결국에는 제주도의 가치입니다.
제주도의 정체성에 기반한 산업을 개척하셔야지 다른 지역에서도 모방 못하고 중국에서도 모방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랑 다른데요. 이런 단어를 우리는 잘하면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라이프스타일 하나였기 때문에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또 부모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 우리 라이프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다릅니다. 다양한 단어를 쓰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런 욕구를 우리가 잘 수용을 해서 그렇게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가능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는 대부분 젊은 세대가 아직 고생을 안 해봐서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얘기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얘기하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 세대는 기본적으로 모던 소비자라고 하는데 가격, 편리성, 좀 여유가 있으면 과시적인 소비를 한 세대입니다. 근데 2000년대 이제 골목상권이 그때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좀 나는 좀 다르게 살겠다, 다르게 소비하겠다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에 몰려듭니다. 이런 소비자를 좀 포스트 모던 소비자라고 하고 차별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를 성향을 보입니다. 요새 근데 좀 바뀌고 있어요. 소셜적, 연대적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골목상권에 가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 그 손님들의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게의 특색을 이해 못하고 그냥 들어가면 크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만든 상품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상품을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지금 소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트렌드를 포착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역 산업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강구하는 트렌드가 가치 변화 트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근데 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둔감한데 우리가 매년 트렌드 리포트가 나오지만 큰 트렌드 하나입니다. 탈물질주의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개성, 다양성,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트렌드입니다.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바뀌는데 우리가 막 선진국이 돼 보니까 물질주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벌써 탈물질주의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탈물질주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현재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이 다 뭔가 고민해 보면 결국에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는 데 바빠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뭔지 고민을 안 했는데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기술은 모두 개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술입니다. 개인을 해방, 무슨 뜻이냐? 개인이 조직의 힘 없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옛날엔 정부가 할 수 있던 일을 다 할 수 있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 처음 PC부터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렇고 공유경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을 해방시키는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지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럼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고 살아왔는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해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정체성으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 현상이 골목 상권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7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바뀝니다. 여기가 집단주의 그리고 이쪽이 탈물질주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북유럽은 전부 45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가 세속적 가치고 전통적 가치입니다. 미국은 종교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움직였지만 여기도 보면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해가면서 자기 표현 가치라고 하는데 탈물질주의 가치로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는 정치되어 있는데 일본은 이런 모델을 따라갑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데 오히려 집단주의는 유지하면서 더 전통적인 사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과거 전통 문화를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낙오됐는데 미래에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인데 결국 인간이 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그냥 라이프스타일 창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일, 아름다운 일,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전부 수입품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북유럽, 일본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 대체를 하고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수출하기 전에는 라이프스타일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제조업에서는 따라온 거죠. 근데 따라오고 보니까 선진국들은 멀리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좀 약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 관광 포스터, 일본에서 더 너답게 더, 그리고 너의 라이프스타일에 일본을 더하라. 굉장히 기분 나쁜 그죠? 슬로건입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억압 받으면서 일본에 가서 해방감을 느껴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아직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 대기업들은 아직도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할인마트,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실에 맞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태국에서 왔는데 K푸드를 하면 전부 라면이에요, 라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경제에는 전혀 경쟁력 없는 상품들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월당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의 역사를 보면 선진국은 70년대 벌써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60년대 혼란기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가치를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젊은들이 열광하는 그렇죠? 나이키나 홀푸드마켓, 스타벅스, 애플이 전부 80년대, 70년대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주도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수입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포틀랜드인데 8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시골 같은 전혀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도시인데 지금은 도시 문화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미국 가면 브루클린,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를 가보고 싶어요. 여기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포틀랜드 특색하면 친환경 그리고 독립, 홍대같이 진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거기는 여유롭고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강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자연, 그렇죠? 인간, 어떻게 보면 문화, 제도랑 거의 매치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그 키워드에 기반한 세계적인 산업이 다 있어요. 아웃도어 산업도 있고 킴포크라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심플 슬로우 라이프 매거진 그 관련 산업이 여기 있고 독립적이고 자유적인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말하는 소상공인 독립 가게 그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은 제주도만의 새로운 지역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포틀랜드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산업이 아웃도어 산업인데 나이키가 78년에 진입을 합니다. 지금은 1000개 기업이 여기 모여 있는데 처음에 운동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했어요. 근데 신발만 보더라도 포틀랜드 생태계가 라이프스타일 생태계가 중요한 건 여기는 생산자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일단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니까 운동화 소비를 많이 하고 왜 우리나라가 화장품 산업이 발전한 이유가 화장품에 소비를 많이 하고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새로운 신발 기업을 창업하려면 포틀랜드 가야 됩니다. 이 세 그룹이 중요한 거는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을 즐깁니다. 자, 포틀랜드랑 경쟁하는 도시가 우리나라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공장만 있는 공장. 부산 소비자가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전문 인력이 있긴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부산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웃도어 생각하나요? 전혀.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지역 문화와
독립되게 살아왔습니다. 어디 가나 신도시를 지고 거기서 아파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 문화의 기반에 대한 생활도 안 했고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한 산업을 우리가 활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여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기업들이 모였고 특히 젊은 인재들이 여기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포틀랜드 같은 라이프스타일 도시가 돼야 되는데 포틀랜드가 특색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특색에 맞는 세계적인 산업이 있듯이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컬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5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귀농, 귀촌, 제주이민 다 아실 거죠. 그래서 골목상권 요새는 동네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 소비를 다 동네에서 합니다. 그리고 요즘 장소, 인스타 찍는 장소가 다 플레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엔 고향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는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서울 많이 가지도 않고 가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완전 로컬에 남는 인재들을 어떤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근데 골목상권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상권이 우리가 공동체가 전반적으로 붕괴됐는데 보시면 장소와 네트워크 등 측면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골목상권을 우리가 먹자골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음식점들 삼겹살집, 찜닭집 모여있으면 우리가 골목상권에 있어도 먹자골목이라고 부르고 골목상권이라는 걸 이런 가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게들이 굉장히 그 창의성, 문화성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지금 2세대로 넘어가면서 문화산업, 창조산업이랑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골목산업 그리고 또 소상공인을 자꾸 한계산업으로 지금 구조조정 대상 생각하는데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는 어떤 창조 문화 산업화되는 그런 트렌드를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창조산업, 문화산업, 골목산업을 따로 육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이 골목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골목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산업, 창조산업 육성해야 되는 장소 기반 도시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미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상인과 그리고 건물주와의 갈등만 얘기하는데 이미 골목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굉장히 그 스타트업 수준의 어떤 건축이나 디자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골목 가게를 가게라고 안 부르고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공간. 왜냐하면 공간 기획을 통해서 자기 가게를 띄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 외에도 지금 그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고요. 골목으로. 이제 중요한 건 글로벌 대기업도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오프라인으로 가는 것도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고 스타벅스도 요새 가보면 동네 가게라고 합니다. 동네 사랑방이 되겠다고 회원제 운영하고 회의실도 임대하고 에이스 호텔은 커뮤니티 호텔이라고 해서 동네 자체를 끌어들여서 동네를 우리가 판매한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든지 지역 문화를 체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호텔 형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호텔 기업인데 포틀랜드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젊은이들이 아주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대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책을 읽으시면 아까 6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골목에서 창업하려면 골목 전체를 책임진다는 어떤 골목 전체를 내가 살리겠다는 그런 어떤 당찬 포부로 시작을 해야지 내 가게에 혼자만 잘 되게 한다? 이런 거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은 골목 상권 간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골목길 전체를 혁신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고 그런 가게가 어디 있느냐 저한테 질문하면 우리나라도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제주도의 아라리오 뮤지엄도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지만 더 유명한 건 사실은 대전 성심당입니다. 대전 원도심의 앵커 기업인데 여기 가시면 한 거리 자체가 성심당 거리예요. 그리고 연희동에 가면 사라가 쇼핑센터가 어떻게 보면 그 골목상권의 중심 가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게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창업을 해야지 지역도 살고 소상공인도 산다는 게 저의 철학이고 결국엔 저는 젊은이들 만나면 도시를 기획하는 동네를 바꾸는 앵커스토어 창업을 권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골목에 가서 골목을 기획하는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은 1단계
1990년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9년에 신동기업의 신장기업과 비슷한 모델입니다. 근데 골목 상권이 뜨면서 주식회사 장진우, 용산 열정도 있선다다 이런 기업들이 동네 전체를 기획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 기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 가게를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오픈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쉐어빌리지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 빌리지 개념으로 골목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기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사동의 쌈짓길, 가로수길 스와치 빌딩, 뭐 한남동의 사운드 한남 이런 거는 도시형, 골목형 도시 어떤 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리고 쇼핑센터 가더라도 보면 다 골목을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호텔 푸드코트도 전부 골목길처럼 만들고 왜냐하면 이 골목 문화가 도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우리가 창조하려면 어떻게든 골목 흉내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골목에 뭐가 있는지 공간 차원에서 그건 저도 좀 정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들어도 지금은 골목 상권을 임의적으로 기획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개발사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 모델을 많이 추천합니다. 보시면 지금 원도심 사업인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제주 원도심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 리노베링이라는 도시재생 스타트업 훈련 기관입니다. 일본 기관인데 우리가 초빙해서 6개월 훈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시킨 다음에 사업장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자도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선정된 사업자는 크립톤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 모든 정부 사업은 장소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자를 지원했지만 이 사업은 원도심 안에서 창업하는 사람, 그래서 원도심을 새로운 창업 생태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원도시의 모델은 홍대가 돼야 됩니다. 제주의 홍대. 홍대는 엄청난 산업입니다. 거기에 많은 대기업도 배출했고 우리가 아직 이런 논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대기업만 만들려고 하는데 홍대같이 그런 이렇게 역동적인 도시 산업 생태계 50개만 만들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인대학 또 장인기획사를 통해서 골목길 창업자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 B도시, 제주가 가야 될 도시가 B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걷고 싶은 도시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는 길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볼거리, 먹거리, 죽일거리가 풍부해야지 걷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결국에는 제주의 어떤 숙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지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자연, 사람, 문화인데 결국에는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제주의 숙제고 우리 기술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 중심 도시, 그죠?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도시. 이러려면 기술 자체도 친환경 기술, 제가 말씀드린 보행자 기술, 그리고 공동체 기술, 소상공인 기술 이런 기술 중심으로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건축하는 게 제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 다음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다음에 강의해 주실 우리 정하웅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빅데이터와 네트워크가 답이다. 저랑 잘 연결돼서 아마 이 기술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